1980년대 민중미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1980년도 민중미술에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이번 주가 이제 5.18이죠.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도 마지막에 민중미술이 있는데 민중미술의 그 소그룹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의 내세우고자 했던 어떤 그 실천 미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민중미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떤 강의를 들어본 기억은 별로 아마 없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980년도 민중미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미술은 1969년도에 현실동인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선후배 출신들이 민중미술 어떻게 보면은 촉발을 알리는 그룹을 결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그룹들이 이제 주로 당시에 창립전을 앞두고 있으면서 민족미술운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이들이 선언했던 내용들이 이 창립전 자신들의 어떤 전시를 앞두고 정부로부터 어떤 포스터와 선언문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결루가 되면서 무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 이후에 이제 강주자유미술인협의회가 1979년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 등장했을까요? 서울이 아니라 강주죠. 강주자유미술인협의회 1979년도에 이들이 발기하고 1980년도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1980년도에 창립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5.18이라고 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계획했던 창립전은 무산이 되고 이후에 1981년도에 창립전을 80년도 후반부에 창립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주자유미술인협의회는 결성했었을 때부터 강주와 이제 해남 지역계 노동자와 농민대회와 함께 야학과 미술교육 그리고 현장 활동에 치중했기 때문에 5.18이 바로 일어났었을 때 이들은 함께 거리 집회라든지 가두 시위 이런 투쟁 현장에서 바로 선전 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을 재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는 1979년도 강주자유미술인협의회가 9월이라면 12월에 현실과 발언이 창립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경수지역, 수원지역에서 포인트가 라고 하는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과 발언은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냐? 그 전신이 바로 현실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동인의 멤버였던 오윤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1980년도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4.19 혁명 20주년 기념인데요. 4.19 혁명이 1960년도에 일어났는데 2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전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결성을 하고 현실과 발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1979년도 이들의 등장부터 해서 1980년도에는 임술련 드럼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중미술의 어떤 커다란 물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중미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 또는 나아가야 될 시초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소집단 미술 단체들이 1980년도에 대거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특징을 나눈다면 이 강주자유미술인협의회와 현실과 발언은 강주자유미술인협의회와 드럼은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현실과 발언과 임술련은 전시장 위주로 활동을 치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주자유미술인협의회는 약칭 광자유로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1984년도에 이들은 이제 서로 이게 연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어떻게 보면 단체가 서로 연도해서 대규모의 전시회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삶의 미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삶의 미술전은 이제 부제로 105인 작가에 의한 삶의 미술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전국의 많은 사람 105명이 함께 이 전시를 기획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해방 40년 역사전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어떤 상호 연대한 이 전시가 광주, 대구, 부산, 서울 등 순회 전시를 하게 되면서 1985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한국미술 20대의 힘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한국미술 20대의 힘전에서 당시에 그 110여 점이라고 하는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는데 정부에 의해서 전시장이 강제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작품들도 당시에 이제 종로서 경찰들이 이제 불온한 그 반정부의 어떤 선조물로 보고 압수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작가들이 또 연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은 항의 설명서를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단일한 어떤 작품의 어떤 반환들을 요구를 하게 되면서 단일한 기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단일한 어떤 기부가 결성이 된 것, 전국 구심체가 결성이 된 지점이 바로 이 1985년 민족미술인협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을 하는 계기가 되고, 1985년도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은 10월 모임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임은 바로 여성미술가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주의 어떤 전시, 시작의 어떤 효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들이 1986년도에는 민족미술인협회의 여성분과로 소속이 되어서 여성미술연구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87년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1987년도에는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6월 민주항쟁은 이제 말 그대로 반군사 독재에 대한 투쟁에서 출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 사무직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13개 도시로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7월에는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8월, 9월 이 노동자 대투쟁이죠. 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투쟁으로 번지게 되면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는 민족미술운동 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민미련 건준이라고 이렇게 짧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단체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정을 이루었던 민족미술이 1990년도를 맞이하면서 그 기세가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몇 가지로 이야기를 더 나중에 하겠지만, 첫 번째는 전시장 중심의 어떤 작가 활동들, 그리고 개인별로 어떤 활동들이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특징은 1993년도에 이 민족미술운동 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이 민미련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 해체를 하게 되면서 그 역동성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삶의 미술전 1984년도에 있었던 그리고 한국미술 20대 힘전,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붙여져 있죠. 사정에 의하여 힘전 전시를 중지하게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당시에 종로경찰서에 그들의 작품들이 대거 어떻게 보면은 철수되고 이쪽으로 다 빼앗겨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후에 또 다시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이죠. 당시 참석했었던 이런 연사들을 보면 대부분 민족미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1985년도에 이 한국미술 20대 흥전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어떤 부식체 민족미술협의회가 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미술 강제 철거 날벼락 이런 내용들이 신문지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민족미술에는 어떠한 그 특징들이 갖고 있는지, 이들이 소그룹 활동들이 주로 실질적인 미학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창립 선언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1981년도에 광자읍의 제2선언문을 보면 신명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선언문은 상당히 길어요. 하지만 그 부분만 여기에서는 이제 발치해서 말씀드리면, 신명이야말로 바로 현대예술이 잃어버린 예술 본래의 것이었으며, 집단적 신명은 바로 잠재된 우리 시대의 문화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83년도 드럼과 같은 경우에도 이 현장에서 주로 활동했던 단체들이죠. 여기서도 그들이 산그림 제1집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 창의성 내용도 역시 신명은 이상적 사회성과 미적 이상의 총체적 모습이며 아름다움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세웠던 어떤 실천적인 이야기자 방법론으로 제시됐던 신명은 어떠한 특성이 있고 또 민족미술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수업 시간이 예술 감성과 미학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실 참여적인 그리고 사회저항적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어떠한 감성이 내재되어 있는가 그리고 표출되어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동인 드롱의 이 창립 예행전이 열렸던 1983년도의 그 포스터죠. 민족미술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민족미술의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신명이 맞닿아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원동석은 현실과 반환해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민족주의와 예술의 이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미 민중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를 내렸어요. 자, 민족의 실체는 민중이며 문화의 주체자도 역시 민중이다. 살아있는 민족 문화의 발현은 주체자가 스스로 민중이 되는 창조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민족의 실체는 민중이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민족 문화의 발현 역시 그 주체자가 민중이다라고 하고 그 민중의 창조적인 활동이 의해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구현될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자의 회원이었던 채영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자, 역사 변형의 주체자가 민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중이야말로 특정한 시기의 모순, 갈등의 기본 구조를 해치 발전시키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드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라온식 역시도 이 민족 미술을 통해서 민족의 현실에 기초한 민중의 삶을 민족적 미형식에 담아 민족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형성한 미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온식 선생님이 정의한 내용들이 민족미술에 가장 가까운 정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민족의 현실 그리고 민족적 미의식을 형성한 미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 안에는 특히 또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디서나 사실 존재했었죠. 그리고 절대 다수의 비특권적인 어떤 계층이 아니라 어떤 그 평민으로서 또는 문화 역량이 있는 어떤 피지배층을 일컫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피지배층인 민중이 어떤 아름다운 인간다운 어떤 삶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그들이 어떤 지배와 소외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이고 어떤 창의적으로 시도한 어떤 문화의 어떤 생산물들이 있는데 그 문화의 생산물들이 바로 지칭하는 것이 민족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의 민족미술을 또 다르게 정의해본다면 어떤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변혁하기 위해 실천적 후상으로 제작된 어떤 작품을 의미한다라고도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민족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 그 개념 안에서 신명이 맞닿아 있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민족미술이 또는 민중이 등장했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등장했던 시점을 든다면 조선 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민중이 어떻게 보면 변형의 주체자이자 또 민족 문화의 생산자로서 뚜렷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표현했던 것들은 생활 감정, 시대적인 어떤 정서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산수화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초기에는 중국의 사슬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18세기 이후에는 우리의 산천을, 우리의 아름다운 산천을 어떻게 보면 자주적인 어떤 그 의식에 의해서 그려진 진경산수화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여지는 풍속화라든지 민화 이런 그림들이 조선시대 후기, 말기에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그만큼 민중이 어떻게 보면은 민족 문화의 생산자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풍속화라든지 무속화라든지 구비문화, 판소리, 민요 모두가 다 이 민족 문화를 형성하게 된 시점이 바로 이제 조선 후기부터 이제 말기에 이르러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들이 주로 그 민족 문화에 형성이 되었던 내용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민중의 삶을 대변하고 있고, 이들의 어떤 삶 속에는 뭐 풍자나 해악을 통해서 아주 소박하고 또 익살스럽고 또 파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전통적인 합법에 구속받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민중에 의해서 가장 한국적인 그림들, 가장 한국적인 민속 문화가 형성된 시점이 바로 이 조선 후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민속 문화 안에는 다양한 삶의 이치와 감흥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몸짓이나 춤사위, 노래,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신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장단, 이런 것에 실려서 승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이 갖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어떤 미적인 정서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민족의 생활 표현, 또 행위의 양식을 생성시키는 창조의 원초적 기운이자 미의식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중미술과 신명은 서로 어떻게 보면 친밀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신명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 문화의 어떤 원형을 논할 때 미적 정서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사실 신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신명은 다양한 어떤 그 삶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겠죠. 첫 번째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 또는 생활 속에서 어떤 노동 체험, 그리고 뭐 한풀이, 놀이, 제의 등 다양한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체험하거나 또는 접근하거나 또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미술에서의 신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라고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오윤 선생님의 작품 판화죠. 이 작품을 보면 이 오윤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1969년도에 현실 공인에서 출발을 해서 10년 후 1979년도에 현실과 발언으로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창립에 하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들을 주로 보면은 그가 이제 1983년부터 이제 민중의 해환을 담은 애환이죠. 애환을 담은 어떤 그 판화들을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다 어떤 부조리한 체제에 맞서는 어떤 무녀라든지 춤사위, 그리고 뭐 도깨비, 어떤 그런 그 탈춤, 이런 어떤 무속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이 아라리로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도 드러나듯이 마치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또 이 젖가슴을 드러낸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신명의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여인은 마치 무녀처럼 춤추는 무당, 어떻게 보면 영매로서 굿을 통해서 한을 끌어내는 하나의 그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부터 전통적으로 마을에 어떤 공동 굿을 벌리거나 어떤 신과 어떤 교합을 깨함으로써 현실의 고통과 갈등을 해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면서 신명을 체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어떻게 보면은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러한 신명은 결국은 치유와 활력을 제공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미술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 중 하나, 신명에는 이 무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상생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민족들은 우리 역사와 삶 속에서 보면 부당한 어떤 세력, 사회 세력이 강할수록 특히 어떤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 클수록 서로 나누고 함께 화합하고 치유하는 어떤 상생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응어려한 어떤 공동체적 동질성, 우리가 이것을 민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민중성, 하나의 어떤 민중의식으로 결속이 되어서 집단적인 신명으로 발현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로 했던 방법들은 공동 창작의 어떤 방식들을 많이 표현을 해내는데, 그 한 예로 볼 수
수 있는 것이 이 두렁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족미술에서 두렁이 창립전, 이 산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책 제2집에 들어있는 건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산 그림에 신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명이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상과 미적 이상의 총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싣고 있죠. 그래서 이 두렁이 이 창립전에서 내세운 어떤 선언문을 통해서 내세운 신명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민족 미술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 그리고 또 단결을 꾀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했던 작품, 두렁이의 공동 작품을 보면 끝내는 한 길에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도 자세히 보면 이들의 표정이 상당히 밝게 그려져 있어요. 이들은 어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단일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체감을 보여주는, 그래서 단결을 꾀하는 공동체적인 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미술에서는 이 신명은 어떤 공동의 창작 방식, 그리고 삶과 놀이로 융합한 생활예술로서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힘으로써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렁이의 창립전의 모습이죠. 근데 그들이 83년도에 창예행전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 84년도에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두렁 창립전을 열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두렁 창립전의 특성들은 다 뭐예요? 그때 어떤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탈춤이라든지 어떤 마당극, 그리고 전통 연인, 이른바 공동 창작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그 창립전을 통해서 내세우고자 했던 것은 어떤 열린 구판을 통해서 하나로 말하면 자신들의 어떤 결성식, 단체의 결성식 창립전을 어떻게 보면은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최근에 2019년도에 경기도 미술관에서 2019년 12월부터 1월까지 열렸던 그 전시인데요. 경기 지역의 1980년도 소집단의 아카이브, 민족미술 아카이브 전시인데요. 이 한 코너에 이제 두렁에 당시 1984년도 4월에 전시했던 그 부분들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재현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 있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온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복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카타르시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회원이나 정화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이들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응어리,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업무림을 발산함으로써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또는 어떤 회원, 원통한 마음을 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기 보면 가장 대표적인 5월 하면 많은 그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판화가 바로 이 홍성남 선생님의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시민들, 또 시민군, 또 아이들, 그리고 주먹밥, 김밥을 나눠주고 있는 아줌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함께 이들이 어떤 성취감, 또 해방, 하나의 어떤 표출 통로로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삶의 어떤 과정들을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홍성남 선생님은 이 작품 판화를 만들었을 때 당시 어떻게 보면 1980년 5월은 참극의 현장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대동세상을 실현하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세상을 봤다라고 이렇게 그간 훗날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민족미술에 있어서 어떤 카타르시스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회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특히 이 홍성남 선생님도 역시 신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대동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결국은 이 신명이라는 게 한자로는 귀신, 신의 밝을 명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귀신의 눈이 밝아져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평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홍성남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동세상 역시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이 대동세상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성취감과 해방감의 표출 통로로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억눌려 있던 것을 헤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1980년도 민주화 운동 기간에 거리에서 시민군과 시위대를 위해서 이 시민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